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 특히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게 첫 번째 과제로 꼽힙니다. 국내 현안도 한둘이 아닌데요. 여당과 각종 개혁 작업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것도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성당에 모인 학생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수시로 터지는 총격 사건에도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이번에는 희생자를 공개 추모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3박 6일에 걸친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자리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숙청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통일교 관련 각종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면목동에서 가로등 분전함에 불꽃이 일어 한때 1,20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인천과 화성에서는 상가와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 동안 이어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미일 동맹 재확인, 한미 조선협력 본격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있었는데요. 이번 순방의 주요 장면들을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주변 참모들에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산적한 난제를 풀고 국익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행히 첫 단추였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두 정상 모두 공감했고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하며 두 나라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高まっております。 동병상련, 이시바 총리의 조언까지 더해져 한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이 대통령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대면을 불과 두어 시간 남겨두고 대형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특검의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며 숙청, 혁명 등을 SNS에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일단 오해를 풀고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까지 주선하며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튼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 일치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마스가 프로젝트도 중요한 결실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총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이번 순방의 한계로 꼽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는 요구는 이미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기조를 지켜내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의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무역 분야에서는 입장이 맞서며 현상 유지에 머물렀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중국에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투자기금 조건과 15% 상호관세 발효 시기가 세부적인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어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실질적인 합의는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올려서 파장이 컸었는데요. 정작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다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리자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귀에 짧게 속삭입니다. 정상회담을 불과 2시간 반 정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 돌발 발언에 대한 질문에 본인 스스로 가짜뉴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추가 설명을 듣고 오해라고 했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여전히 극과 극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 이어 더 퍼준 굴욕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에도 여야는 제각각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준비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열었다며 국익에 숫자로 셀 수 없는 효과를 가져다 줄 압도적 성공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은 신의 한 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줄 때는 배려의 정점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세심하게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익보다 발목 잡기가 먼저냐고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한미 동맹이 마치 잘못되기를 비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정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과를 차분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하기로 한 1,500억 달러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금액을 합치면 6천억 달러 투자라며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보다도 더 큰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비 인상까지 약속한 퍼주기 외교이자 빈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퍼주고 무엇을 얻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가 있을까요?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특히 회담 결과를 문건으로 공식화하지 않은 건 분식회계이자 조삼모사라고 지적했고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등 한 번 기대지 못한 채 감언하는 굴욕적인 모습, 부끄럽습니다. 늘 그렇듯 여야 장외 공방은 계속되는데 엇갈린 해석의 진위는 한미회담의 구체적인 청구서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윤 정부 2인자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방조입니다. 국정 2인자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주무장관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무위원회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거란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동력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 신병 확보가 중요한 만큼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통일교와 관련한 각종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 10시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 의원은 밤 11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통일교의 전당대회를 도와달라고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앞서 시도했다가 불발됐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강조했는데요. 특검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이라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통일교 신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가입 여부에 대한 협조 차원이라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과 18일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되면서 처음 발부받은 영장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특검은 재청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수사의 밀행성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이 집단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특검을 가장 강경하게 비난해온 장동혁 의원이 새 지도부 수장으로 선출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팀을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특검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 최대한 국민의힘 측과 협의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당원 가입 여부는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 규명의 첫 단추인 만큼 마냥 협의만 기다리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 아직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줄줄이 관련 의혹에 거론되는 김기현 전 대표나 조수진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조사가 향후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취임 첫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과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내 통합과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히는데요. 일단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 방명록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적으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국민께 먼저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권 경쟁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찬탄파와의 갈등 해법을 두곤 일단 숨고르기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읽힙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친한계 분당설 질문에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관심이 없다고 충돌을 자제했고 첫 공식 회의에선 한화된 국민의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찬탄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이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한다며 장 대표를 정면 겨냥하기도 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결단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지만 지금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확전엔 거리를 뒀습니다. 정부 여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과제입니다. 축하 난을 들고 국회로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얼어붙은 전국 상황 속에서도 덕담이 오갔지만 또 입법들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도로 내란당, 윤석열 당이라며 깎아내린 민주당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여오는 특검 수사망과 정부 여당의 대야 압박, 여기에 잡음 없는 단일 대우 정비라는 과제에 직면한 장동혁 지도부. 당 안팎에서 고조되는 전운에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란히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소속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연찬회에 참석해 민생정책과 혁신 과제를 구상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면목동에서 가로등 분전함에 불꽃이 일어 일대 1,2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밤사이 화재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 위 허공에서 불꽃이 일고 뒤이어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멀찍이 걷던 시민들까지 놀라 뒷걸음질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면목동 가로등 분전함에서 난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1,200여 세대가 1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한전은 분전함 근처 전선에 외부 물체가 닿으면서 불꽃이 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불길과 검은 연기 사이로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점포 3개가 일부 탔습니다. 2시간쯤 뒤엔 경기 화성 전곡 산업단지에 있는 잉크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개동이 전소됐는데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 근처에선 A4 용지가 담긴 상자 500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져 한동안 통행이 막혔습니다. 21톤 화물차가 SUV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적재함이 열린 건데 상자 더미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운전자 1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세종 조치원읍에선 사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SUV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회사가 페달 블랙박스와 안전보조장치 설치에 나섰습니다.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는 동시에 사고도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버스는 수십 미터를 달리고 나서야 멈춥니다. 지난 10일 부산 도심에서 벌어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버스기사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가리고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부산 지역 시내버스 5대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사고 순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이 아닌 증거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기에 차선을 이탈하거나 보행자 추돌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안전보조장치까지 함께 설치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실질적으로 밟았는지 또는 이제 액셀레이터를 밟았는지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전에 지금 경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사들은 대체로 과실이 없는데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밑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시를 갖다가 업닥하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걸 장착을 했으면 싶은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다뤄줌으로 해서 부산시 버스조합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역 내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비롯한 안전 보조 장치는 사고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효과가 입증돼 전체 버스로 확대되고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김씨 기소를 앞두고 오늘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씨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남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요. 앞서 특검은 내일 오전쯤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사건들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서희건설의 나토 3종 귀금속 전달 등 다른 의혹들도 나중에 조사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을 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정장 차림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 확보된 증거와 한 전 총리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나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36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데 이어 당일에도 PPT 160쪽을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 2인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관운의 사나이로 불리던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권성동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팀 조사에서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계기 등을 묻는 질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 조사를 위해 5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3년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권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권 의원이 언급된 거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도 포함됐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지금 말하기엔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다시 한번 결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성능을 거론하면서 안보 청구서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거론하며 미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요한 구매국이고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ey understand tha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lso.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무기 구매 등이 담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산 무기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우선 거론되는 건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1차 사업에서 36대를 도입한 뒤 추가로 36대를 더 사려다 올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는 도입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드론이 부상하며 전쟁 양상이 유무인 복합 체계로 바뀌고 있고 대당 440억 원대였던 1차 사업 때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한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수전용 대형 기동 헬기인 CH-47 블록2나 CH-53을 비롯해 해상 기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와 SM-6 같은 미사일의 추가 구매도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지금도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해외 도입분의 90%를 미국산 구매에 집중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다른 의도도 깔렸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을 늘려서 미국산 무기를 더 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보류 중인 대형 공격 헬기를 구매하고 유럽산과 경쟁 중인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 사업 등에서 미국산 무기를 선택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도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증액되는 규모에 맞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둘러싼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이뤄진다고 하죠.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 또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등이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로 미국 땅에서 건조된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이 미국 해사청 발주를 받아 건조한 세 번째 다목적 선박입니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Hanwha is committed to being a partner in building the next chapter of American shipbuilding. 한화그룹은 여기에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합의로 조성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펀드 재원을 이용해 선박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미 군함을 주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HD현대는 수주에 앞서 자체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조선 계열사 두 곳을 합병해 함정 건조 능력과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선 분야 협력이 본격화한 것과 달리 다른 분야는 안개 속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언제부터 25%에서 15%로 낮아지는지 시점을 알 수 없고 50% 철강 관세 부담도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부담스러운 요구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고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은 미 농민을 위해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상대로 이런 어떤 성과를 얻어냈다. 아직 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미국 국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 압박 수위도 또 다른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현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 다음으로 정부가 기업 지분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미국 조선업을 지목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엔비디아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처럼 미국이 재편하는 다른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수십 년간 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연설을 겨냥해서 비핵화 망상증에 걸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에서 진행한 연설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통신은 국익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며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자신들을 심히 모독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고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며 대남 적대 정책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침묵하며 대처의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 패싱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도 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대한 무반응은 내부적으로는 검토 등 대응 준비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말만 하지 말고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등 분위기 조성부터 하라는.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발언이 나온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양식기지 완공 현장을 찾은 사실을 보도하며 민생 챙기기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외교관과 기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정보기술 인력을 해외에 위장 취업시켜서 정보와 돈을 빼돌린 건데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김응순과 북한 국방성 산하 신진 무역회사 등입니다.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IT 업체 진영의 위장 회사와 러시아 국적 안드레이예프도 이 회사에 자금 이전을 지원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정권이 미국 기업을 목표로 해외 IT 인력을 통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한 해외 기업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해당 기업의 독점 기술이나 데이터를 탈취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수익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는 허위 문서와 도용한 신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북한 IT 인력의 악의적 활동에 우려를 표하며 대응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숙련된 IT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며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북한 IT 인력이 고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일감을 하청 줄 경우 정보와 자금 탈취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가 2.5% 그대로 동결될 것이란 관측에 무기가 실립니다. 지난달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13억 달러 가까이 줄며 석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경력과 수시 채용 중심으로 바뀌는 분위기 속에 삼성그룹이 어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직전 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91로 집계되며 석 달 만에 개선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투자를 줄이거나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분양권, 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실 앞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필요하다면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대상에는 의원실 앞 CCTV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도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전북 익산에 있는 지역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이춘석 의원을 처음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이 의원은 차명 거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우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다만 이 의원은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관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 의원으로 밝혀질 경우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포함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2, 3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이 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남부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해안과 도심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8도, 안동 23.8도, 그리고 창원은 2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전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끼겠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대 4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휴일까지 중서부 지방에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 휴일 밤부터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12개월 연속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 6월과 2분기 그리고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월과 2분기,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6월에 19,953명의 아기가 태어나 1년 전보다 1,709명, 9.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4월에서 6월 태어난 아기는 6만 979명으로 4,157명, 7.3% 증가해 2분기 기준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반기 출생아는 12만 6,001명으로 1년 전보다 8,721명, 7.4%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분기로는 5분기째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6월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6월 혼인 건수는 18,487건으로 1,539건, 9.1%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6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은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고 분기로는 6분기째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출생 통계도 발표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8,300명, 3.6%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늘며 9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죠. 지난해 태어난 아기 가운데 혼외자 비중이 6%에 육박했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높아지고 있지만 결혼 초기 아이를 낳는 경우가 늘고 있어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문가비 씨. 홍상수 감독과 동거 끝에 아들을 출산한 배우 김민희 씨. 이혼 뒤 전 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배우 이시영 씨. 모두 혼외자를 낳기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최근 3년 새 혼외 출생아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더니 지난해 5.8%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23만 8,300명 가운데 13,800명, 역대 최대 비중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 30대 가운데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경우가 40%, 비혼 동거에 찬성하는 경우가 80%가 넘는데 이런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계속 높아져 지난해 33.7세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경우는 35%로 12년 만에 늘었습니다.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출산율 증가세는 12개월, 5분기째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9,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늘면서 6월 기준 역대 가장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영향과 30대 여성 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산보다 사망이 더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68개월째, 6년 가까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합계 분만율은 0.75명이지만 지역가입자는 0.57명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체계 혜택이 직장 여성에 쏠리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말에 현역 육군 장교가 동료 군무원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했던 양광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 씨는 33살 A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현장 검증 등에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A 씨의 협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7차례,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두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날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기도 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신 훼손과 은닉은 그 자체로 우발적 범행일 수 없다며 양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내연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여성을 오피스텔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로 송치됩니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오늘 아침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가격은 10% 더 높고 좌석은 1.5배가 더 넓은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가격이 알려진 것보다 더 비싸고요. 좌석 크기는 더 좁은 걸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대한항공만 발뻗는 프리미엄석을 서울신문이 다뤘습니다. 프리미엄석은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기종에 도입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프리미엄석이 이코노미석보다 최대 80%나 비쌌습니다. 10% 정도 더 비쌀 거라고 했던 얘기랑 좀 다르죠.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프리미엄석의 면적도 이코노미석의 1.35에서 1.37배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1인치씩 줄어든 이코노미석의 가격은 정작 그대로입니다. 비수기에도 성수기랑 같은 요금을 받기도 합니다. 업계는 프리미엄석 도입 노선이 장거리까지 확대되면 운임 차이가 더 벌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자회사 저비용항공사, 즉 LCC에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었습니다. 일부 노선이 무리하게 증편됐기 때문인데요. 이 영향으로 다른 LCC까지 타격을 입는 중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육 목적 또는 긴급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아예 학교에 못 가져오게 할지 수업 전에 걷었다가 하교할 때 돌려줄지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못 박은 이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져서입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이 2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10년 전엔 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는 게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10년 만에 인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이 바뀌는 등 사회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2019년 밀항역 사고 이후 철로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6명의 코레일 직원이 철로 위에서 숨졌고요. 얼마 전에 경북 청도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죠.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코레일 직원의 65%가 철길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문진석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코레일 전체 산재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이 중에 철로 인근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람이 11명, 64.7%입니다. 열차 운행 중에 실시하는 선로 보수 작업을 상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선로 2m 이내 위험 지역에서의 상례 작업이 금지가 됐는데도 철로 위의 사망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중대 재해까지 합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집니다. 이번 청도 열차 사고에서 숨진 2명도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체계가 생산성과 형식에만 치중된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은 잘 안 지켜진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상례 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월세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월세가 26개월째 오르고 있고요. 월급의 3분의 1을 집세로 내야 하는 사회초년성도 부지기수입니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모든 월세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9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값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월세 가격 지수는 26개월 연속 올라서 지난달 기준 100.7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성이 많이 차는 서울 원룸의 월세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67만 2,30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72만 4,200원으로 5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싼 물건을 찾자니 비좁은 원룸이거나 반지하에 있고 위치가 괜찮은 오피스텔 월세는 최저 100만 원인 실정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도 1년 새 전세 매물은 13%가 줄었고요. 월세는 31%가 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우려에 더해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상황이죠. 월세와 속도는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8월 2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업을 사칭해서 공사를 의뢰하는 척하면서 시공업자들로부터 자재비를 가로챈 사건,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피해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타일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협력업체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타일업체를 연결해주고 업체 관계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자재비 일부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뒤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 타일 시공업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기 수법입니다. 경기 파주와 전북 군산 등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YTN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타일 시공업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500여만 원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대기업 직원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임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의뢰를 받은 뒤 소개받은 타일업체에 자재비를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군인 등을 사칭해 회식을 한다며 식당을 예약한 뒤 식자재 등 다른 물품의 대리 결제를 부탁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그동안 많이 알려진 사기 유형과 다른 데다 대기업 공사라는 말과 시공 관련 전문 용어를 쓰는 모습에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피해 방지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신고만 해도 계좌를 바로 동결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어 물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뒤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아채도 계좌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종류의 사기 사건도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직원 사칭 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은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갈수록 치밀해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농협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으러 가던 수거체액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다가 현장에서 붙잡았는데요. 무려 1,700만 원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방을 맨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고 카메라로 주변 건물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으러 온 수거책 30대 남성 A씨입니다. 하지만 그의 수상한 행동은 마침 휴가 중이던 한 경찰관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A씨를 유심히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이진웅 경사.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인 이 경사는 피해자가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A씨에게 건네자 범죄를 의심하고 곧바로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한마디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되는 순간이라서 A씨가 받아 챙기려던 돈은 모두 1,700만 원.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이른바 대환대출 사기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건당 5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며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배후 조직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인도 북부에서 산사태로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인도가 홍수를 감당할 수 없어 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이웃나라 파키스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강수량이 무려 380mm에 이르는 폭우에 거대한 교량이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물가에 있던 주택들은 쓸려 내려오는 토사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만 3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बिजली कड़की एकदम से मतलब पहले मिट्टी आई फिर पत्थर आए ऊपर से और टीन सेट एकदम आया ऊपर से टीन सेट इधर 인도에서 폭우로 이달에만 100명가량 숨진 가운데 홍수를 더 감당할 수 없어 댐의 수문을 열고 이웃 파키스탄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우기에 인도 여파까지 겹치면서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의 이재민이 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6월 말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르는데 그 절반이 이달 들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आने वाले दिनों में अगर मजीद बारिशें इसी इलाके में हुई जैसे अगले 12 से 24 घंटों में इन्हीं इलाकों में सियालकोट, नारोवाल, गुजरांवाला और इनके मुल्हिका इलाकों में मजीद बारिशों की तवक्को है तो जिसकी वजह से आने वाले दिनों में इन दरियाओं में दबाव बढ़ेगा. 태풍 카지키가 강타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부근 산악 지역의 반팡웅 마을이 산사태에 휩쓸려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베트남에서도 7명이 사망했고 만 채가 넘는 건물과 86헥타르에 이르는 작물이 침수 피해를 받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새 학기 미사에서 기도를 드리던 아이들을 겨냥한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무사한 친구를 만나 부둥켜안은 아이들. 엄마를 찾은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신없이 학교로 달려온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현지 시간 아침 8시 반,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카톨릭 학교에서 총탄 수십 발이 난사됐습니다. Like I thought it was fireworks in the church, and then I saw the shooting, and I was like, oh my gosh, I'm so scared. Me and my friend Cece were just praying. 총격범은 창문 틈으로 개학 첫 주 기념 미사에 참석한 아이들을 겨냥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50발에 가까운 총성이 이어졌고 친구들과 기도를 드리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Don't just say this is about thoughts and prayers right now. These kids were literally praying. It was the first week of school. They were in a church.
경찰은 검은 옷을 입은 20대 초반 용의자가 소총과 산탄총, 권총으로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was a deliberate act of violence against innocent children and other people worshiping. The sheer cruelty and cowardice of firing into a church full of children is absolutely incomprehensible.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 공공건물과 재외공간에 조기 개항을 명령하고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6월에도 주 하원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으로 숨진 데 이어 하루 전에도 고등학교 등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는 등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미국 전역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홈런 선두 삼성의 디아즈가 3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시즌 42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역대 외국인 타자 첫 50홈런 고지가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삼성이 10대 0으로 크게 앞선 4회, 디아즈가 두산의 두 번째 투수 재환유의 직구를 완벽하게 받아칩니다.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솔로 홈런입니다. 3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한 디아즈는 올 시즌 42개의 홈런으로 2위 위즈덤과의 격차를 12개까지 벌렸습니다. 홈런왕 타이틀을 사실상 예약한 디아즈는 역대 외국인 타자 최초 50홈런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디아즈에 앞서 구자욱의 방망이도 매섭게 돌았습니다. 1회 첫 타석부터 선제 솔로포를 터뜨린 구자욱은 4회 투아웃 만루 기회에서는 우중간 담장을 넘기며 개인 통산 3번째 그랜드슬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타선이 폭발한 삼성은 두산을 크게 이기고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SG 에이스 앤더슨은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기아를 상대로 삼진 8개를 추가한 앤더슨은 올 시즌 139이닝 만에 200개의 삼진을 잡아내 한화 폰세가 세웠던 역대 최소 이닝 200탈삼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한화 문동주는 6회까지 자책점 없이 1실점 호투를 펼쳐 프로 데뷔 후 3년 만에 10승 고지를 밟았고 한화는 최하위 키움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계절은 점차 가을에 접어들고 있지만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이틀 연속 열대야가 쉬어갔는데요. 하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열대야 수준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장기화하는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4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과 도심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8도, 청주 25.8도, 창원은 2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전주와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휴일까지 중서부 지방에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 휴일 밤부터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영동 지방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